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진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전 시간에서 무엇을 저희가 다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 시간에는 법조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법조인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을 법조인으로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인이라고 하고요.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과거에는 사법시험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법시험은 폐지됐고 변호사 시험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로스쿨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는 것이 우선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설명드렸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 법학전문대학원에 필요한 요소들을 각각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요소로는요, 우선 학점, 영어 성적, 법학 적성 능력 시험 성적, 그 다음에 서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학부 성적은 대부분이 좋으니까 꾸준히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득점을 맞으니까 여기에서 자신이 페널티를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학적성 능력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학적성 능력 시험은 법학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적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시험과 다르다는 말씀드렸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방법은요, 스터디와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독서, 영어 이해를 위해서는 독서, 그 다음에 추리 논증을 위해서는 기초 논리학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논술은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셨고 또 수능 때도 논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추가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타 스펙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각 로스쿨마다 매년 전형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유의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하시라는 것.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를 정하셨다면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그것에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로스쿨은 대학원이니까 학부를 졸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고등학교 학생이거나 중학교 학생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가야면 유리하고 또 어떤 학교를 가면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세요. 근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부 졸업이 필수이긴 하지만 전공에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하게 전공이 유리한 전공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간의 소문으로는 법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데 3년간에 걸쳐서 너무 많은 걸 공부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시절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법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스쿨에 있는 대학은
법학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법학과를 가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학을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대학, 다른 학과를 가서도 법학을 충분히 수강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법학과를 가야만 로스쿨에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내가 로스쿨을 가고 싶다. 그리고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방 로스쿨에서는요,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 제도가 있습니다. 독특한 전형 제도인데요. 그 로스쿨이 위치한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20% 이상 뽑도록 교육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로스쿨을 입학할 때 그 지역 대학 출신들을 20% 정도 뽑는 지역 전형 대학, 지역 전형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로스쿨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나 충북대학교를 지원할 때 충청 남북도 대전 소재의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지역 전형이라고 해서 따로 그분들만의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20% 안에서 전형을 하고요. 거기서 떨어졌다고 해도 그분들은 다시 일반 전형에 포함돼서 또 전형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요. 작년과 올해 충남대학교, 충북대가 기사를 보면 지역 전형 인재의 20% 권고안을 못 맞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학교에서 배제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전형이라는 것도 로스쿨을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분들이 로스쿨을 가고자 희망하신다면 대학교 선택할 때 이 부분도 하나의 고려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가시면 더 유리할 수 있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학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만큼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면 그 대학 가서도 그만큼 노력을 더 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고등학생 분들 중에 법조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학 입학에서도 전략이 필요하긴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전공은 정말 자기가 흥미를 가진 분야의 전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가 빼먹었던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면 과연 로스쿨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제가 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스쿨 교과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로스쿨은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입니다. 말 그대로 법학 전문 대학원이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하는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법학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실무 능력까지 함양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로스쿨의 취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에게 법학 교육을 하여서 각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해서 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하시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입학할 때 나이에 대한 것도 간혹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이라서 그런 걸 묻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로스쿨을 가는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점이 장난 아니게 높아요. 근데
과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학점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좋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학점에서 많은 마이너스를 가지고 로스쿨 입시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력서나 이런 자기소개에서 자기의 장점을 녹아내릴 수 있는 요소도 또 반대로 많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로스쿨에 관심을 가졌던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소진이 된 거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새롭게 로스쿨에 관심을 가져서 뛰어드시는 나이 있으신 분들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 아시고 좀 내가 나이가 있는데 로스쿨을 갈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내가 그런 차별은 없으니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로스쿨은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보고 법조인이 됩니다. 따라서 로스쿨 과정에는 변호사 시험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과 교육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스쿨은 처음에 출범할 때요, 각 학교별로 특성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지적재산권을 특성 분야로 했듯이 각 학교마다 표방하는 특성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차별하게 하여서 그 분야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로스쿨을 입학하면 변호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로스쿨에 입학하신 분들이 이제 나는 변호사다, 나는 이제 법조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로스쿨 입학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스쿨 입학은 그냥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따기 위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을 하면 그것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로스쿨은 3년 동안 이거는요. 로스쿨의 그 공부 강도를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로스쿨에 입학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는 법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입학을 하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법학 교육부터 시작해서요. 사법연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또 실무까지도 익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기본 법학을 교육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나아가서 실무까지 익혀야 됩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보아야 하니까 변호사 시험 대비까지도 해야 되죠. 그럼 3년 동안 공부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로스쿨 입학해서 로스쿨을 경험하신 분들은 로스쿨 3년간 그냥 고3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주변에서 들을 거예요. 로스쿨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수업 강도나 아니면은 공부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런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그만큼 로스쿨 과정이 벅차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이 끝이 아니고 이제 정말 내가 전쟁터에 뛰어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로스쿨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하면 전문 대학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 일정한 실무 연수를 이수해야 졸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소정의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3학년 때 모의고사로 졸업 시험을 대체하는데요. 보통 6월 달에 한 차례, 8월 달에 한 차례, 10월 달에 한 차례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모의고사에서 일정 점수를 통과한 사람만이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이 졸업 시험에 붙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고 변호사 시험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3년 내내
법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동안에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돼요. 물론 뭐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형 로펌을 가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검클럭이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재판연구원 클럭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에 맞는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스쿨 과정이 엄청나게 힘든 거죠. 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공부하기 어려운데 그걸 떠나서 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니까 그 공부 강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높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로스쿨을 진학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우선 1학년 때는요. 교과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학년 때는 기본 법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민법, 형법, 헌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기본 법학을 하고요. 그리고 그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좀 심도 있는 이 과목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실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대부분 이제 이론적인 것보다는 서면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스쿨에서의 공부량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로스쿨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되시죠. 로스쿨의 수업 방식은 일반적으로 학부의 수업 방식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고요. 다만 법학을 공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 실무를 강의할 때의 차이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 학부의 강의와 대동소이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법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 법학을 접하는데 법학을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도 좀 많이들 하세요. 이거는 뭐 법학을 공부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다? 개인만의 특별한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모든 사람한테 통용될지는 의문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의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제가 가지고 대답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학은 좀 생소하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의미도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 법학을 접하죠. 저 역시 그랬고요. 저 여담이지만 제가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는 법학 서적이 대부분 한문이었습니다. 한글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법학 서적은 한문이 별로 없고 대부분 한글화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는 서적이 어떤 서적을 봐도 다 한문이었어요. 한문이 더 많았어요. 한글은 조사, 누구가, 에게, 이런 것들만 한글로 표현되어 있었고요. 대부분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한 장을 읽는데도 엄청 힘들었어요. 책을 넘기기가 힘들었던 거죠. 한문을 모르니까 우편 찾아서 한문 다 찾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 다 가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읽은 책의 양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이거 될까 하는 저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공부 방법으로 그냥 무시하고 읽자 라는 방법을 한번 해봤죠. 그냥 책을 넘겼어요. 모르는 한자에서도 넘기고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었고요. 좀 그 당시 가장 좀 얇았던 민법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그냥 무한 반복을 했어요. 그냥 한자를 못 읽어도 그냥 무한 반복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모르는 한자인데 읽혀요.
읽히고 의미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냥 읽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반복 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법학은 특히 반복 학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뇌가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죠. 알고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특이하게 기억하기 싫은 것도 기억을 하네요. 어쨌든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을 자꾸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전에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되게 필요합니다. 법학 교재는요, 보통 얇은 게 3, 400페이지고요. 두꺼운 건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걸 반복한다는 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읽고 그런 방법이 필요하죠. 아까 언어 이해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터적을 계속 반복하려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반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책을 계속 봐서 반복해서 보는 게 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것도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쉬운 것도 반복하게 되고 어려운 것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쉬운 것과 쉽지 않은 것,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또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어쨌든 법학이라는 과목이 참 공부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과목인데요. 이 법학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법학은요, 평생을 공부해도 아마 다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이 로스쿨에서는 기본법하고 그리고 중요 법들만 공부하고요. 그 공부를 통해서 이 법을 해석하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석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리고 법조인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수많은 법들을 그 기본적인 소양을 통해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법학을 공부하는데 끝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법학 역시 변화합니다. 실생활에 맞춰서 변화하고 판례도 변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법학을 오로지 100%다 이해하겠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로스쿨 3년 동안 내가 법학은 끝내겠다. 이것도 불가능하죠. 평생 공부를 해도 다 할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야 합니다.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안다면 내가 나의 한계를 직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는 학문입니다. 특히 이 공부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복학습도 중요하고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 것도 구별이 필요하고 어려운 것, 쉬운 것, 중요도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 투자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누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바뀝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중도가 떨어진다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로스쿨에서 중요한 거는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집중도 있게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렵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게 3년 안에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3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사람이 들이는 노력에 따라서 3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보는 시험,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3년 안에 가능하다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로스쿨을 졸업하면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지만 그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졸업 후 5년 동안 5회에 한정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로스쿨이 시작한 지가 2009년에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첫 시험을 2011년에 1회를 봤습니다. 1회를 봤고요. 지금까지 그럼 쭉 봤겠죠. 9회. 이제 뭐 다음번 10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호사 시험이 진행됐다면 이미 5회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한 번 떨어진 사람 쭉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합격률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졸업생 합격, 그러니까 초시 합격률이라고 하는데요. 졸업하면서 시험을 본. 물론 첫 시험은 졸업하기 전에 봐요. 1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니까 로스쿨 졸업은 2월이니까요. 졸업 전에 예정자로서 봅니다. 그 초시 합격률이 60, 70%를 넘어요. 한 해 변호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 비하면 초시 응시생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시 응시생의 합격률이 60, 70%에 달한다는 것은 3년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떨어지신 분들은 3년 안에 불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법시험하고 로스쿨 제도를 비교해서 사법시험은 돈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험인데 로스쿨은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로스쿨은 금스쿨이다. 이런 말도 많이들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해 보시면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어요. 성역 장학교부터 시작해서 자산계층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 제도, 그리고 외부 장학금, 그리고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장학재단을 통한 3년 동안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고요.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비를 조달하면 나중에 변호사나 법조인에 대해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은행, 한정된 은행에서는요, 로스쿨 입학한 사람들한테 일정 액수의 자금을 대출을 해줘요. 신용대출. 그래서 그걸로 생활하시는 로스쿨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없어서 로스쿨을 다닐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제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3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니까 돈을 못 벌어서 할 수 없다. 근데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볼 때도 물론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사법고시를 봐서 붙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정말 희박한 거였고요. 대부분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몰입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로스쿨이 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나 입시 전형에서도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런 분들이 또 로스쿨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 앞에는 로스쿨 졸업하면이라고 제가 주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로스쿨은 역시 법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법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전문 법학 석사 학위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석사 학위를 통해서 박사과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거쳐서 대학 교수나 뭐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학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이 됩니다.
오해를 보았는데도 불합격했다고 하면요. 그 이후에는 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다른 로스쿨을 재입학하여도 응시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오해를 받는데도 떨어진 사람들은 낙오자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10회 가까이, 이제 9회, 10회 가까이 변호사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5회 응시 제한에 걸쳐서 더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서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못 뽑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내 변호사로 있는 분이 자기를 도와줄 로스쿨 출신의 그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데 우선은 일반인을 뽑는 것보다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고 변호사를 뽑을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해를 보았는데도 변호사가 되지 못한 분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셔서 로스쿨을 망설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다음은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고 변호사 시험을 보아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변호사 시험을 잘 치러야 되겠죠. 로스쿨을 입학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년 내내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셨다면 변호사 시험을 잘 보아야 되겠죠. 그럼 변호사 시험도 어떤 건지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변호사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매년 1월 초에 2회 시행을 하고요. 2일간 시험을 치른 후 하루 휴식을 하고 다시 2일간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은 보통 입실 시간이 9시 전이에요. 보통 9시 전에 입시를 완료하고 시험을 시작하죠. 근데 대부분 변호사 시험장을 가면 8시부터 입시를 하세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안정을 취하시고 시험 보는데 변호사 시험이 10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저녁 7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엄청난 강행군이에요. 이틀 동안 8시에 와서 7시에 시험장에서 나간다고 치시면 거의 대부분이 시험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볼 때 온 신경을 쓰고 집중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엄청난 피로도가 누적되죠.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고요.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하루를 쉬죠. 하루를 쉰다고 해서 그 시간에 놀지는 못해요. 체력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또 이틀간의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죠. 정말 이 시험은 죽음의 시험이라고 늘 말을 합니다. 문과 시험인데 무과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 시험이고 고통스러운 시험이죠. 이 시험을 치러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년 더 공부하는 거는 하겠지만 변호사 시험 보는 건 정말 죽어도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변호사 시험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은 거죠. 여담이었고요. 변호사 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우선 선택형과 서술형, 기록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형은 말씀 그대로 오지선다형으로 객관식 문제고요. 서술형은 일정한 그 사안을 주고요. 그것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시험이 서술형 시험이에요. 그리고 기록형은요, 실제로 소송이나 이런 데 제출되는 서면을 작성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주제를 주고 여기에 필요한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시험 과목은 무엇이 있냐면요. 우선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민사법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이 있고요. 형사법에는 형법,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는 환경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경제법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공법에 대한 선택형, 논술형, 서술형, 그 다음에 기록형을 보고요. 둘째 날은 형사법에 대한 선택형, 서술형, 논술형, 기록형을 보게 됩니다. 하루 쉬고 셋째 날에는 오전에 민법, 민사법의 객관식을 보고요. 오후에 서술형 시험을 봅니다. 넷째 날 마지막 날에 오전에 민법 기록형을, 민사법 기록형을 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선택형 서술형, 선택 과목 서술형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은 종결이 되게 되는 거죠. 변호사 시험을 보고 나면요, 1월에 보고 나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중후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시간을 보내죠. 근데 이 변호사 시험은요, 어떤 의미에서 오픈북이에요. 변호사 시험에 들어가면요, 법전을 줍니다. 법전을 볼 수 있어요. 법전을 보고 그거에서 찾아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식 시험에는 법전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술형과 기록형 시험 볼 때 법전을 주죠. 법전을 주는데 이 법전을 하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전쟁터에 총을 주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총 쏘는 법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로스쿨에 다니면서 법전을 활용하는 법을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법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익숙하게 익히셔야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법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법전을 사용 못한다면 그만큼 법전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메리트가 없는 거죠. 변호사 시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로스쿨을 다니면서 얼마나 법을 충실히 공부했고 변호사 시험을 얼마나 충실히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게 되죠.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면요, 보고 나서 끝이냐? 끝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시험을 보고 나면 6개월의 연수가 필요하죠. 6개월의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 6개월 연수를 하지 않으면요, 우선 변호사 시험은 합격했지만 정식 변호사 활동은 불가능해요. 6개월 연수를 인증기관에서 거쳐야지만 자기 스스로 실무에서 단독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연수 기간 동안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 연수 기간 동안은 정식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정식 변호사로부터 수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다는 걸 익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조함으로써 돕는 거죠. 돕고 수련을 해주시는 정식 변호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재판에도 참석하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재판에 가지 못하지만 같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수를 거치고 나면 변호사로 활동이 가능하고요. 연수는 다양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검클러를 해서 검사가 됐으면 검사에서 6개월 연수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로클러를 갔다 그럼 재판연구원으로서 6개월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갔어도 거기에 변호사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변호사 연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수를 거치면 이 연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취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하기 전후로 이 연수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디서 연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취업하고 연관성이기 때문에 취업을 어디에 하느냐도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 어떤 진로가 있는지를 우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요,
우선 변호사 시험이니까 변호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 판사, 국가기관, 공무원, 경찰이나 군법무관도 포함하는 거고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에는 정부 법무공단하고 법무공단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하셔서 대학 교수가 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형사정책연구원이나 뭐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연구원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뭐 헌법재판소에도 연구원이 있고요.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법무팀에 가셔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일반 기업에 그냥 일반직 사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일반직 사원으로도 뽑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단체, 시민단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판이나 소송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